암 환우 카페에 보면은 면역 항암제가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으니까 훨씬 좋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셔. 뭐 그도 그럴 수 있잖아. 우리가 투여받고 있는 뭐 시스플라틴이라든지 이런 항암제는 거의 1970년도 말에 만들어진 거거든. 뭐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50년, 60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잖아. 그런 것에 비해서 면역 항암제는 뭐 2010년도 그때 대부분 허가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에 비해서는 최신의 항암제이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렇지는 않아. 무슨 얘기냐?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항암제 라인업은 이미 심평원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환우분들은 첫 번째 치료로 표적 치료를 먼저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세포독성 항암제만 하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면역 항암제만 단독요법으로 쓰시는 분도 계셔.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표적 치료와 세포독성 항암제를 같이 섞어서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표적 치료와 면역 치료 그리고 세포독성 항암제를 같이 섞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셔. 왜 그렇게 하느냐? 전 세계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리고 일선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에게 이렇게도 조합을 해서 먼저 써보고 이렇게도 조합해서 먼저 써보고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서 먼저 써봤더니 지금 하고 있는 그 방법론 그 항암제를 투여하는 프로토콜이 결과적으로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 항암제 조합을 투여하게 되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첫 번째 투여받는 항암제 조합이 아직까지는 연구 결과상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부작용이 크지 않으면 항암제 효과도 그만큼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럴 수 있잖아. 항암제를 투여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끙끙 앓고 일주일 내내 밥도 못 먹고 막 구역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온몸이 두드러 맞은 것 같고 호중구 수치도 쭉쭉 떨어지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정상 컨디션 정도는 아니겠지만 뭐 밥도 잘 드시고 뭐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호중구 수치가 떨어지는 것도 크지도 않아.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 그래서 마치 자기는 저는 항암제 체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항암제가 내 세포도 잘 못 죽이니 암세포도 잘 못 죽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진 않아. 부작용이 적다고 해서 결과가 적다라는 식의 연구 결과는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많으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되냐, 항암제를 누적 투여하게 되면 나중에는 항암제 용량을 줄인다든지 혹은 투여하는 기간을 조금 늘린다든지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그 기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거든.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내가 항암제로부터의 부작용이 좀 덜하다, 그렇다고 해서 항암제 효과가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다, 오히려 좋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된다, 이것이야. 항암제를 투여하면 암세포가 다 죽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도 계셔. 우리가 이제 몸으로 들어왔던 항암제가 세포 독성 효과를 일으키려면, 즉 암세포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먹었던 항암제가 결국은 암세포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겠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는 어떠냐면은 디자인이 어떻게 되냐, 세포독성 항암제가 이게 암세포인지 정상세포인지를 알 길이 없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암세포들은 정상세포에 비해서 분열하는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니 분열하는 녀석을 죽이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만든 게 바로 세포독성 항암제야. 그래서 내가 먹었던 항암제 혹은 혈관으로 투여받던 항암제가 온몸을 돌다가 혈관을 빠져나가서 암세포가 그것을 꿀꺽을 했을 때 이 꿀꺽한 암세포가 만약에 분열하는 과정에 있어, 그러면은 그 암세포는 항암제에 의해서 죽게 돼. 반면에 암세포가 항암제를 꿀꺽했는데 이 암세포는 하필이면 분열을 하는 과정에 없어. 휴지기에 있어. 가만히 있는 과정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암세포 몸속에 들어간 항암제는 암세포 몸속에서 대사되어서, 즉 분해되어서 독성 능력을 상실당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암세포는 꿀꺽해도 죽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는 반복적으로 투여를 하는 거고. 저는 의무기록지 보니까요, 고식적인 요법의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라고 질문하거든. 사실은 항암제를 투여할 때는 투여하는 목적이 암 환자마다 그리고 환자의 그 상태마다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크게 한 5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많어. 그 중에서 1번하고 2번은 아마 환우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선행화학요법과 수술 후 보조요법은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항암치료야. 선행화학요법은 수술하기 전에 암세포의 사이즈를 줄여서 나중에 수술할 때 떼내는 조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유방암 환자인데 CT나 MR을 찍었더니 겨드랑이 림프가 어느 정도 좀 전이된 소견이 보이는 거야. 이런 경우에 바로 수술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림프를 굉장히 많이 떼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팔에 부종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오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 이런 경우에는 선행화학요법을 해서 최대한 겨드랑이에 전이된 암세포를 많이 죽이고, 결과적으로 수술할 때는 그 겨드랑이에서 떼내는 림프절의 개수를 최소화시켜서 나중에는 이제 부종이 올 가능성을 줄이겠지. 이런 게 바로 선행화학요법이고, 수술 이후에 보조적으로 항암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그냥 확인사살이라고 생각하면 돼. 완벽하게 밟아 죽이는 거야. 정말 한 마디도 남김없이. 세 번째가 아까 예로 들었던 고식적인 요법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어느 정도 진행되신 분들, 진행성 암 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수술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뭐 4기 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라기보다는 생존 기간을 유의미하게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즉 예를 들면 호흡에 곤란이 있으면 호흡이 좀 좋아지게 하고, 통증이 심하다면 통증을 좀 경감시키고, 복수가 있다라면 복수가 차는 속도를 줄이고, 이런 목적의 치료가 바로 고식적인 목적의 항암 치료야. 이러한 항암 치료는 어떤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혹은 체력이 뒷받침될 때까지, 혹은 그 약물이 내성이 생길 때까지 하게 되어 있어. 구제요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은 완치를 목표로 하기는 하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항암 치료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 재발이 된 거야. 이런 경우에 다시 하는 항암 치료를 지금 구제요법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 뭐 꼭 4기는 아닐 수도 있잖아. 국소 재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완치를 목표로 하는 1차가 아닌 2차 이상의 치료를 구제요법이라고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관해유지요법인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했는데 요새는 많이 해.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면역항암제와 세포독성 항암제를 같이 하는 분들이 이러한 관해유지요법을 하는데, 세포독성 항암제는 투여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왜냐면 굉장히 독하니까.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제를 먼저 투여한 다음에 이게 끝난 이후에는 면역항암제를 1년이나 2년 동안 투여를 하는 거야. 즉 어차피 CT를 찍어보면은 암세포는 몸에 없지만 혹시나 재발될 수 있으니 재발할 수 있는 것을 좀 낮추기 위해서 면역항암제를 투여하는 거지. 저는 대장암 수술 후에 3기 A여서 수술 이후에 보조적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폴폭스하고 아바스틴이라는 항암제를 지금까지 13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이 앞으로는 폴폭스라는 항암제 조합 중에서 옥살리플라틴이라는 항암제는 투여 안 한대요. 이거 투여 안 받아도 되나요? 굉장히 걱정이 돼요 라고 질문한 거야.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 일선에 있어도 이런 질문 정말 나는 많이 받았고, 폴폭스라는 항암제가 5FU라는 항암제와 옥살리플라틴을 병용 투여하는 건데, 즉 2가지 항암제가 내 몸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쭉 받다가 어느 날 교수님이 그 중에 하나를 빼고 맞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왠지 불안하잖아. 만약에 내 몸속에 암이 있다라고 하면 더 불안하잖아. 그치? 근데 왜 그런 거냐? 몇몇 항암제는 장기간 투여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 요런 5FU나 혹은 젤로다라는 항암제라든지 혹은 TS1이라는 항암제라든지 혹은 면역항암제라든지 이러한 몇몇 항암제들은 1년, 2년 투여받아도 큰 문제가 없어.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옥살리플라틴이라든지 시스플라틴이라든지 아니면 유방암 환자 투여받는 그 공포의 빨간 약 다 아시잖아. 아드리아마이신이라든지 이러한 항암제들은 투여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 왜 그러냐면은 그러한 항암제는 우리 몸에 있는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신경 독성을 크게 유발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대학병원에 있는 혈액종양내과 교수님은 이제까지 환자가 투여받은 누적 항암제의 용량을 다 계산해서 일정 용량 이상 항암제가 투여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그 항암제는 중단하게끔 되어 있어. 만약에 그거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투여를 한다, 그렇게 되면 간 기능이라든지 신기능 혹은 심장의 기능 같은 것들이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받을 수가 있거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빼고 맞는다. 그러면은 뭐 폴폭스라든지 뭐 젤록스라든지 폴피리녹스라든지 이러한 항암제를 뭐 8차, 9차, 10차, 11차, 12차 쭉 받아오시는 분이 만약에 대학 교수님이 오늘부터는 옥살리플라틴을 빼고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효과가 줄어드느냐 그렇게 질문한다면은 크게 틀린 말은 아니고, 대신에 만약에 투약했을 때 우리가 잃을 수 있는 장기의 기능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옳아. 처음에는 항암제가 잘 들어서 CT를 찍을 때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주는 게 확인이 되다가 어느 일정 시점이 되고부터는 얘가 줄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럼 환자분들은 그때 걱정을 하거든. 아, 내성이 생긴 게 아닌가? 빨리 지금 투약받고 있는 항암제를 중단하고 새로운 항암제를 내 몸에 투약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을 하시거든. 그래서 나한테 질문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항암제를 투여받고 있는 암 환자분들은 2달에 한 번꼴로 항암제가 얼마나 잘 들었는지를 CT나 MRI를 통해서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 그 결과값은 크게 4개로 분류돼. 하나는 완전 관해라고 해서 CT상에 MRI상에 암세포가 아예 안 보이는 거야. 부분 안전 관해는 과거에 찍었던 영상에 있던 암세포에 비해서 암세포가 30% 이상 감소됐을 때, 그때를 부분 안전 관해라고 표현을 해. 이 경우에는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항암제를 바꿀 이유가 없겠지. 계속 투약하겠지.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항암제를 투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커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진행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어떠냐? 조금 커진 거는 진행했다라고 보지는 않고, 바로 전에 찍었던 영상에 있었던 암세포 대비 사이즈가 20% 이상 증가됐을 때만 진행됐다라고 평가를 해. 그리고 현상 유지는 그 사이에 있는 거겠지. 줄어들어도 30% 이상 줄어들지 않고 조금 줄어들거나, 이게 진행이 돼도 20% 이상 훅 커진 게 아니라 뭐 5%, 10% 정도 커진 거는 커졌다라고 혹은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라고 얘기를 해. 항암제를 바꿀 때는 보통 진행됐을 때 바꾸게 되고, 이거는 교수님이 판단을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암 환우분들은 뭐 현상 유지가 됐거나 아니면 CT상 조금 커졌는데 왜 교수님이 이거를 바꾸지 않고 계속 항암제를 더 투약하자고 하지? 라고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어. 이게 매뉴얼이거든. 항암제 투약 용량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각각 암종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항암제의 조합으로 항암제를 투여를 하는데, 다 똑같이 투여하냐? 그렇지는 않고 보통은 환자의 체중에 비례해서 약의 용량이 정해져.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이제 살집이 많고 체중이 많이 나간다, 몸이 큰 사람이다 그러면은 투여하는 항암제 용량은 그에 비례해서 조금 더 늘어나고, 내가 왜소하거나 체중이 적게 나간다 그러면은 투여하는 항암제 용량은 줄어들게 돼.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항암제를 투여받고 부작용이 심해,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대학 교수님은 면밀히 관찰한 이후에 투여하는 용량을 조금씩 줄일 수가 있어. 근데 투여하는 용량을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50% 이상은 줄일 수가 없어. 왜? 50% 이상을 줄이면은 약에 대한 효과가 거의 기대할 수가 없게끔 낮아지거든. 그래서 오히려 그 경우에는 아예 투약을 중단하게끔 되어 있어. 대학에서 환자에게 임상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환자분들은 임상이 뭔지 잘 모르잖아. 그냥 원래 매뉴얼대로 교과서에 있는 대로 투약을 받으면 되는데, 갑자기 이게 아니라 남들이 다 받는 항암제가 아니라 요거를 받읍시다 라고 제안을 받으면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괜히 두렵기도 하고, 왜냐면 거기에 사인을 해야 되거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대학에서 지는 게 아니라, 제약회사가 지는 게 아니라 올곧이 환자가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이거 어떤 건지 해도 돼요 안 돼요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각각 다른 것 같아. 임상도 크게는 뭐 1상, 2상, 3상으로 나눠지고, 당연히 3상일수록 어떠한 약물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된 거니까 조금 더 안전하다고 봐도 되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항암제가 이미 다른 암종에는 항암제로서 이미 허가를 받았는데 이 암에는 허가를 받지 못해서 임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임상은 아예 허가를 받지 못했던 아예 신약인 거지 이러한 임상도 있거든. 그리고 새로운 임상을 할 때마다 거기에 나타나는 치명적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잘 살펴본 이후에 할지 말지를 사인해야 돼. 근데 환자분들은 이거를 봐도 잘 모르겠고 그러잖아. 그렇다고 이거를 교수님께 질문할 수도 없고 알잖아. 시간이 뭐 3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나 같은 이제 이러한 어떠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한 번쯤은 꼭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환자분들 항암할 때 고기 먹어도 돼요? 흰쌀밥 먹어도 돼요? 야채만 많이 먹어야 돼요?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뭐 고기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빨간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흰 고기는 먹어도 돼요? 흰 고기도 먹기가 두려워서 그럼 생선으로 먹어도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의료인들이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항암을 하고 있는 중인 환자라면은 어떠한 것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다 섭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 대학 교수님들이 그러잖아. 항암할 때 환자들에게 아무거나 골고루 다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전 세계에는 어떤 대학 교수님도 항암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 고기 먹지 말고 채식만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야. 왜냐면은 항암할 때는 그만큼 영양 섭취가 중요하거든. 그 중에서도 어떤 거? 단백질. 그래서 항암할 때는 물불 가리지 말고 열심히 다 먹어야 되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어야 되고 그렇다고 짜장면 맨날 먹고 무슨 뭐 패스트푸드 맨날 먹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아시잖아 환우분들. 그래서 너무나 어떠한 특정 식단만을 고집하지는 말고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다 섭취해야 된다. 그리고 항암이 다 완료된 이후에 그 이후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특정 식단을 해도 듣지 않는다. 원장님, 아니 저 환자는요 키트루다라는 면역항암제를 투여받는데 저는 왜 못 받아요? 제가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니까요 키트루다라는 면역항암제가 그렇게 좋다는데 저는 받을 수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 아니 내가 무슨 뭐 건강보험으로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돈 내고 내가 받을 거예요. 이거 못 받아요? 라고 얘기하거든. 못 받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허가제도라는 게 있어서 내가 어떠한 약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지는 않아. 식약처라는 곳에서 어떠한 약물이 특정 암종에 효과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경우에 이런 암종을 가진 환자에게 투약해도 됩니다 라는 도장을 꽝 찍어주거든. 만약에 식약처에 이러한 관리가 없다라면 환자분들이 무분별하게 약을 막 투여할 수 있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그러다 보면 심각한 건강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어. 그래서 어떠한 약물이 허가받은 암종에만 그 약물을 우린 투여받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이제 이것도 돈 얘기인데 이런 거야. 어떠한 A라는 항암제가 이 암종에는 급여인 거야. 그래서 그 고가의 항암제에 나 5%만 내면 돼. 그런데 똑같은 항암제가 다른 암종을 가진 이 환자한테는 이게 비급여인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100%를 다 내야 돼. 웃기잖아. 똑같은 항암자이고 왜 이 사람은 5%만 내고 난 100%만 내? 이게 바로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야. 그래서 급여하고 비급여는 대략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암종에 이 약을 투여해 봤더니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국가에서 관찰해 봤더니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 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급여화 해주고 환자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아. 그럼 비급여는 어떤 거냐? 효과는 있는데 급여 받았던 것만큼의 근거는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더 투약을 해봐야 되고 기대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게 증명이 되면 급여로 해주겠다 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그때까지는 이게 비급여인 거지. 그래서 내가 스크랩 하나 해왔는데 봐봐. 제목이 이거야. 제약사 급여 신청보다 빨리 상임위까지 안착한 N02 청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암 환자분들이 급여화 해달라고 국민청원 많이 하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요해. 이 급여를 할지 말지는 암질심이라는 곳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약이 아직 대기 리스트에 있어. 항암제뿐만 아니라 질환이 얼마나 많어, 그렇지? 아직 비급여인데 급여를 기다리고 있는 약들이 그 수많은 질환에 다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정돼 있고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되냐 이거겠지. 그래서 이게 스택에 다 쌓여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공론화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게 조금 더 빠르게 될 수 있는 거 마치 패스트 트랙처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국민청원 하는 게 다 의미가 있는 거고 내가 환자라면은 여기서 국민청원 할 때 항상 동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